이 나이면 이제 다 살 만큼 산 거지. 뭐 특별한 게 더 있겠어? 사람들은 중년 부부를 보면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먹고 살 만해졌으니 이제는 그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겉보기에 평온해 보인다고 해서 그 속까지 잔잔한 호수일까요? 오히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위험한 균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큰 싸움도 없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린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평생 이불가게를 운영해 온 61세 백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진 여자. 그런데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몰랐던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까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선희 씨는 무너져가는 삶의 끝에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칼바람이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 때면 백선희 씨는 어김없이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립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선희 씨는 밤새 팅팅 부어오른 손마디를 서로 맞부딪히며 가만히 주무릅니다. 평생을 이불 보따리와 씨름하며 살아온 세월이 그 거친 손등 위에 고스란히 굳은 살로 박혀 있습니다. 에구구, 허리야. 오늘은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뼈마디가 쑤신데. 선희 씨는 앓는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얼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옆에서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장태만 씨가 깨기라도 하면 아침부터 무슨 유난이냐며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선희 씨는 고양이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안방을 빠져나와 대충 세수를 하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알록달록한 이불을 쌓아두고 살아온 그녀의 일터, 대박 침구의 낡은 셔터 문을 올리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이 온통 극세사 이불과 면 패드로 가득 차 있어 화사한 온기가 도는 것 같지만 실상 선희 씨의 마음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시장 골목이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거리기 시작하고 이웃 상인들이나 단골 손님들이 선희 씨의 가게 앞을 지나치며 한마디씩 던집니다. 아이고, 대박집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서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 옆 라인 반찬 가게 김씨 할머니가 부러운 눈빛으로 선희 씨를 쳐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남편은 중견 기업 이사까지 지내고 퇴직해서 연금 빵빵하게 나오지 큰아들은 서초동에서 잘나가는 검사고 딸은 약사라며 사람들이 다 사장님 보고 복 터졌다고 해. 팔자가 상팔자야 아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선희 씨는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애써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유, 할머니도 참.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게 인생이죠. 저는 그냥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이불 먼지나 터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에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아들놈은 매달 100만 원도 못 벌어다 줘서 내가 이 나이에도 김치를 버무리는데 사장님은 진짜 복에 겨운 줄 알아야 해. 사람들은 선희 씨가 짓는 웃음 뒤에 숨겨진 짙은 그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검사 아들과 약사 딸을 키워내기 위해 선희 씨가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들은 알 턱이 없었으니까요. 시장에 활기찬 소음이 잦아들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을 때쯤 선희 씨의 발걸음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 장태만 씨는 사회적으로는 더없이 점잖고 도덕적이며 능력 있는 호인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만 씨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희 씨가 가게에 갑작스러운 단체 주문이 밀려 밤늦게야 겨우 초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미처 저녁상을 차리지 못해 싱크대 앞에서 허둥지둥 대파를 썰고 있는데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태만 씨가 들고 있던 신문지를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야? 당신은 받아 처먹는 돈이 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서 그깟 푼 돈 몇 푼 벌겠다고 서방 밥을 굶겨? 태만 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선희 씨는 가슴이 쿵쾅거려 손에 든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관공서에서 이불백체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혼자 나르느라 시간이 늦어졌어요.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금방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선희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변명하듯 말하자 태만 씨는 싱크대로 걸어와 선희 씨가 씻어놓은 갈치 쟁반을 그대로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붉은 양념과 생선 토막들이 거실 바닥에 더럽게 흩어졌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그까짓 이불 몇 채 파는 게 대수라고 유세 부리고 자빠졌네. 당신 얼굴 꼬락서니 좀 봐.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화장도 안 하고 옷에선 항상 퀴퀴한 시장 먼지 냄새나 풍기고 내 친구 마누라들은 다들 고상하게 백화점 다니면서 문화강좌 듣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천박한 시장 아줌마 티를 못 벗어? 같이 사는 내가 부끄러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시는 이미 오랜 습관이었고 조롱은 일상의 유의였습니다. 선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생선 토막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녀도 악착같이 대들며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돈을 버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이 부족해서 내가 시장에 나간 거 아니냐고 소리치며 대항했었죠.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남편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덜 비참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싸워봤자 돌아오는 것은 더 잔인한 언어폭력과 비참함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에는 술에 가득 취해 들어온 태만 씨가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선희 씨를 비웃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백선희.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아니었으면 나 훨씬 더 격식 있는 집안 여자 만나서 회장 소리 들으며 살았을 사람이야. 내 인생이 너 같은 수준 낮은 여자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정체된 거라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 억울해서. 그 말은 선희 씨가 평생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세월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잔인한 난도질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끝까지 세게 틀었습니다. 싸아 하고 쏟아지는 거친 물소리에 자신의 서글픈 울음소리를 묻으며 선희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시장에서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 먹고 돈 모아서 뒷바라지했고 남편 체면 살려주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무시와 조롱뿐이라니. 내가 이 집에서 키우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 걸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숱은 휑해졌으며 손마디는 툭 붉어진 볼품없는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넣은 인생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져 잠을 이룰 수 없는 잔인한 밤이 그렇게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선희 씨에게 일탈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단체로 온천 겸 바닷바람을 쐬러 가자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상인회 총무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회비를 걷고 참가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는 총무가 다가오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유, 총무님. 나는 이번에 못 가요. 가게 비우는 것도 걱정이고 집안일도 밀려 있어서 갈 형편이 안 돼요. 선희 씨의 거절은 남편 장태만 씨의 서슬 펄은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집을 비우거나 저녁상을 제때 차리지 않으면 어떤 난리가 날지 안 봐도 비디오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가게 반찬가게 김씨 할머니가 매섭게 선희 씨의 등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선희 씨, 진짜 미련 곰탱이처럼 살래? 평생 입을 먼지만 마시다가 허리 꼬부라져 죽을 거야? 김씨 할머니는 선희 씨의 손을 꼭 쥐며 진심 어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하루 코스잖아. 남편 밥은 미리 국 한 솥 끓여놓고 나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얼굴이 아주 잿빛이야, 잿빛. 이번 기회에 코에 바람이라도 좀 넣고 와. 내 말 들어. 주변 상인들까지 가세에 성화를 부리자 선희 씨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선희 씨는 남편이 깨기 전에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국을 한가득 끓여놓고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관광버스에 오르자마자 상인들의 흥겨운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고 오랜만에 외출 탓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과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선희 씨에게 고질병인 멀미가 찾아왔습니다.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선희 씨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억지로 눈을 감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히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때였습니다. 통로 건너편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63세 문기철 씨가 선희 씨의 상태를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철 씨는 시장 건너편에서 자그마한 옷수선집을 운영하는 남자로 몇 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장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나누던 아주 유난히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철 씨는 선희 씨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앉으며 품 안에서 작은 물병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선희 씨, 속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미리 챙겨온 멀미약인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물도 새 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선희 씨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기철 씨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문 사장님. 아니에요. 제가 민폐를 끼치네요. 괜찮아질 거예요. 민폐는 무슨요?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리셨는데 참으면 병됩니다. 얼른 약 드시고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서 바깥바람을 쐬어보세요. 속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기철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참 부드러웠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고 기철 씨가 일러준 대로 창문을 살짝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오며 메스꺼리던 속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선희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파도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골골댄다며 남편에게 타박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찬찬히 살펴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해 준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문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죽다 살아났네요. 준비성이 참 좋으셔요. 다행입니다. 선희 씨가 평소에 시장에서 얼마나 억척스럽게 일하시는지 제가 늘 봐왔거든요. 이럴 때라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지요. 본인 몸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기철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담백하고도 깊은 다정함이 선희 씨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온천 여행이 끝난 뒤로도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장이라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기철 씨는 자신의 수선집에 있다가도 시장 골목을 지나칠 때면 항상 선희 씨의 대박 침구 가게를 슬쩍 살피곤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희 씨는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 가게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기철 씨가 커다란 장우산 하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기철 씨는 선희 씨에게 우산을 쑥 내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네요. 이 우산 쓰고 퇴근하세요. 저희 가게에 여분이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나, 문 사장님. 매번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지요? 지난번 멀미약도 그렇고 제가 빚이 많네요. 빚이라니요. 이웃끼리 우산 하나 빌려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시니까 얼른 받아두세요. 몸 아프면 서럽지 않습니까? 기철 씨는 선희 씨의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는 빗속을 뚫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희 씨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는 또 다른 배려가 배달되었습니다. 남편의 모진 말에 아침부터 눈물을 훔치고 멍하니 가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기철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금빛 붕어빵 봉투를 슬쩍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희 씨, 오늘 아침 날씨가 유난히 차네요. 따뜻할 때 이거 한 입 드시고 일 시작하세요. 빈속으로 일하면 더 추운 법입니다. 문 사장님, 매번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는데. 선희 씨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묻자 기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만히 선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쓰러움과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웃을 때 참 따뜻하고 고운 얼굴입니다. 시장에서 손님들 대할 때 하시는 미소가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너무 오래 안 웃으신 것 같아요. 기철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가게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늘 슬퍼 보여서 제 마음이 자꾸 쓰였습니다. 제가 오지랖을 부린 거라면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 씨는
온몸의 힘이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이불깃을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고 자신의 슬픔을 알아채준 사람은 기철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늘 강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억척스럽게 버텨왔던 선희 씨의 두터운 가면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선희 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먼지를 터는 척했지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지랖이라니요. 고마워서 그래요. 고마워서. 선희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철 씨는 우는 그녀를 다그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서서 이불 먼지를 대신 털어주며 슬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 씨에게 기철 씨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 구멍이자 거친 파도 속에서 만난 작은 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잊고 살았던 백선이라는 존재를 기철 씨는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이 선희 씨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함이 불어올 폭풍을 선희 씨는 미처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따뜻한 위로도 잠시, 선희 씨의 집구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남편 장태만 씨의 간헐적인 의처증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퇴직 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선희 씨의 옷차림을 단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체크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소한 반찬 투정으로 시작된 짜증이 어느새 서슬퍼런 폭언으로 번지고 집안의 물건들이 나만하지 않는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태만 씨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고 꼼짝 못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서초동에서 검사로 일하는 큰아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불합리한 폭언을 목격하며 가슴속에 깊은 한을 품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번 돈으로 법대에 가고 마침내 검사가 된 진우는 아버지가 가진 인간적인 나약함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우는 검사 임관을 하자마자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고도 치밀한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진우는 부모님의 집 거실 한 구석,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인테리어 벽시계 내부에 고화질 홈 카메라, 즉 스마트 CCTV를 몰래 설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힐까봐 내린 검사로서의 이성적인 판단이자 아들로서의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우는 법조계 인맥과 정보망을 통해 아버지가 퇴직 후 몰래 만나고 있는 불륜 여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정작 밖에서 온갖 더러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평생 시장에서 이불을 나르며 고생한 어머니를 향해 의처증을 부리는 아버지의 위선에 진우는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외도를 들키지 않으려고 도리어 어머니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의심하는 적반하장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진우는 자신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알림을 설정해 두고 부모님 집과 가까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마침내 우려했던 거대한 폭풍이 거실 한복판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태만 씨는 낮에 선희 씨가 시장 골목에서 옷수선집 문기철 사장과 잠시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훔쳐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장면이 태만 씨의 삐뚤어진 열등감과 의처증에 사나운 불을 지폈습니다. 술을 잔뜩 들이켜고 들어온 태만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희 씨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하며 거실 한복판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야, 백선희, 너 오늘 낮에 그 시장 구석탱이 수선집 늙은이 놈이랑 무슨 얘기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질질 쪼개고 있었어? 어쩐지 요즘 시장 나갈 때마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생기가 돈다 했다. 태만 씨는 시빨개진 눈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대접을 바닥에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와장창하는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튄 유리 파편이 선희 씨의 얇은 양말을 뚫고 발등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만 선희 씨는 아픔보다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요? 그 사장님은 그냥 시장 이웃일 뿐이에요. 지난번에 비 올 때 우산 빌려주신 게 고마워서 지나가다 인사한 건데 그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래요. 선희 씨가 너무 억울하고 비참함에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치자 태만 씨는 도리어 더 미쳐 날뛰며 선희 씨의 뺨을 향해 억센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인사?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아주 서방 몰래 대가리 굵은 놈이랑 바람 피우니까 살맛이 나지? 오늘 아주 내 그 주둥이를 찢어놓고 가문을 풍비박산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 시각 야근을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큰아들 진우의 스마트폰에 격렬한 움직임과 비정상적인 소음이 감지되었다는 보안 알림이 거세게 울렸습니다. 진우가 급히 어플을 켜서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을 때 화면 속 아버지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어머니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서진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거대한 분노를 느끼며 곧바로 차 키를 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드디어 미치셨군요. 오늘 내 손으로 당신의 그 가식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하얗게 핏줄이 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한 끝에 진우는 불과 5분 만에 부모님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와 집기가 부서지는 충격음, 그리고 어머니의 가녀린 비명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거칠고 신속하게 누르고 문을 쾅 열어젖혔습니다. 거실은 이미 난장판을 넘어 폭격 맞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태만 씨는 둔탁한 거실 의자를 번쩍 들어 올려 선희 씨에게 내던지려는 일촉즉발의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당장 그 손 내려놓으세요. 진우의 서늘하고 묵직한 호통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태만 씨는 갑자기 공간을 찢고 나타난 검사 아들의 서슬퍼런 모습에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의자를 공중에서 멈칫하며 엉거주춤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그냥 엄마랑 사소한 말다툼이 좀 있어서 그렇다. 태만 씨는 아들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뻔뻔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인자한 아버지인 양가면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모든 추악한 상황을 처음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온 상태였기에 아버지의 비겁한 변명에 가차없이 차가운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내 눈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집 거실 상황,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께 그 더러운 손 한 번만 더 대시면 제가 검사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를 상습 특수폭행과 협박으로 반드시 구속시킬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서 만나고 다니는 그 대단한 여자분 이야기도 세상에 다 공개해 드릴까요? 진우의 얼음장 같은 경고와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찌르는 아들의 폭로에 태만 씨는 뺨을 파르르 떨며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주먹만 쥐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가면이 아들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자 심한 수치심과 공포가 밀려온 것이죠. 선희 씨는 거실 구석에서 차가운 바닥을 기어와 그런 든든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던 싸움은 아들의 극적인 등장과 서늘한 권위로 일단락되었지만 선희 씨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고 처참하게 찢어진 후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거실의 감도는 정적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태만 씨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홀로 남겨진 선희 씨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아들을 통해 듣게 된 그 충격은 남편의 폭력보다 더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와 선희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이토록 추악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선희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겉옷만 겨우 걸친 채 비가 쏟아지는 새벽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집을 뛰쳐나온 선희 씨는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외로운 서울 하늘 아래에서 그녀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허름한 동네 공원의 낡은 벤치였습니다. 새벽 2시의 공원은 칠흑 같은 어둠과 스산한 빗소리만이 가득해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선희 씨는 벤치에 주저앉아 밤새 남편에게 들었던 폭언과 아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남편의 추악한 외도 사실을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힌 것만 같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뎠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딴 배신이라니. 선희 씨의 입에선 피 맺힌 탄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오열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을 뚫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더니 익숙한 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문기철 씨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우산도 제대로 받치지 못한 채 선희 씨를 향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선희 씨 맞지요? 이 새벽에 비를 맞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잖아요. 기철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선희 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 씨는 깜짝 놀라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깊은 새벽에 그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찾아왔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철 씨는 낮에 시장에서 선희 씨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 퇴근도 하지 않고 밤새 선희 씨의 아파트 근처를 맴돌며 지켰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폭언이나 의처증으로 인해 그녀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차 안에서 밤새 그녀의 집 창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는 창문 너머로 소란스러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이내 선희 씨가 울며 집을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문 사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 지금 너무 비참해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선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하자 기철 씨는 얼른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선희 씨의 시린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 깊은 새벽에 제가 전화를 드리면 혹시라도 남편분에게 더 큰 오해를 사거나 선희 씨가 곤란해질까봐 차마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선희 씨가 울면서 뛰쳐나오시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차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차로 가십시다. 기철 씨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희 씨는 억눌렀던 울음을 폭발시키듯 터뜨렸습니다. 문 사장님, 나 어떡해요? 내 인생이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게 이딴 배신뿐이에요. 기철 씨는 말없이 선희 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녀의 슬픔을 온전히 받아내 주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선희 씨의 비통한 통곡이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철 씨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히터를 따뜻하게 튼 뒤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선희 씨는 평생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인 존중과 따뜻함을 이 낯선 남자의 차 안에서 느끼며 참담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고 있던 남편 장태만 씨는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검사의 권위로 자신을 압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외도 사실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심한 공포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선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신은 유책 배우자가 되어 평생 모아둔 재산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게 뻔했습니다. 퇴직금과 아파트, 그리고 상가 건물까지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하자 태만 씨의 비열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내가 왜 유책 배우자가 돼? 백선이, 내년에게도 반드시 구실을 만들어주마. 태만 씨는 거실로 나와 선희 씨가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거실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는 말을 떠올리고는 도리어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설치한 카메라에는 자신이 화를 내는 모습만 찍혔을 뿐 결정적인 신체적 폭행 장면은 교묘하게 가려졌다고 스스로 위안 삼았습니다. 태만 씨는 곧바로 심부름센터와 아는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장태만인데 지금 당장 우리 마누라 뒤 좀 밟아줘. 지금 집 뛰쳐나갔거든. 분명히 시장 바닥에 있는 그 수선집 늙은이 놈이랑 만날 거야. 두 놈이 같이 있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뭐든 좋으니까 꼬투리 잡힐 만한 건 다 찍어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확실하게 엮어봐. 태만 씨는 선희 씨와 문기철 씨의 순수한 이웃관계를 강제로 불륜으로 조작하여 이혼 소송에서 도리어 선희 씨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려는 더러운 덫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이 가진 외도 증거와 상쇄되거나 도리어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라 계산한 것이죠. 기철 씨의 차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선희 씨는 날이 밝아오자 기철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사장님, 밤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모진 마음 안 먹고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가게 문 열 시간이니 저는 시장으로 가볼게요. 기철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마음이 아프겠지만 몸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가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만 씨가 보낸 흥신소 직원이 두 사람이 새벽 내내 같은 차 안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정황 사진을 찍어댄 것이었습니다. 태만 씨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자마자 비열하게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하하, 백선이 딱 걸렸어. 검사 아들 백 믿고 나를 유구무원으로 만들려고 했지? 어디 법정에서도 그 대단한 아들놈이 애미 불륜까지 덮어주나 보자고. 태만 씨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 선희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선희 씨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장태만 씨의 악랄한 음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극치 속에서 선희 씨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아직도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가식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조강지철을 짓밟으려는 남편의 악마 같은 계획은 소리 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 가게 셔터를 올리는 선희 씨의 손끝이 유난히 떨리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안위와 자신의 짓밟힌 명예만을 걱정할 뿐 남편이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이 자신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평생을 바친 결혼 생활의 종말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막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은 붉다 못해 핏빛처럼 물들어가고 있었고 시장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거친 파도처럼 선희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진실뿐이었지만 거짓으로 무장한 남편의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날카로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시장 가게에서 이불을 정리하던 선희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법원 우편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 장태만 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의 두께는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고 그 안을 열어본 선희 씨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새벽 공원에서 문기철 씨의 차에 타고 있던 선희 씨의 모습이 수십 장의 고화질 사진으로 인쇄되어 빽빽하게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만 씨는 소장을 통해 선희 씨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불륜녀로 몰아가며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은커녕 몸만 나가라는 황당하고 악랄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 불륜이라는 더러운 누명까지 씌워 길거리로 비참하게 쫓아내려는 남편의 잔인함에 선희 씨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는 손을 덜덜 떨며 큰아들 진우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내 아버지가 나를 모함하려고 사람까지 붙여서 사진을 찍었나 봐. 나 너무 무섭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우려와 달리 의외로 차분하고 묵직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겁먹지 마시고 마음 편히 먹으세요. 아버지가 제 발로 지옥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법정에서 아버지가 가두려 했던 그 더러운 함정에 본인이 스스로 걸려 넘어져
파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진우가 검사복을 입고 있는 한 어머니의 눈물은 절대로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사실 진우는 이미 검사로서의 철두철미한 능력과 수사 기법을 발휘해 아버지가 돈을 주고 고용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조 업자들의 신원을 모두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불법 위치 추적 및 스토킹 혐의로 이미 형사 입건하여 압박했고 그 대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인서까지 받아내 가짜 장거의 실체를 깨부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퇴직 후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몰래 만나온 불륜녀와의 해외여행 출입국 내역, 아파트 보증금을 대준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추악한 음성 녹취록까지 완벽하게 확보해 법원에 제출할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던 것이죠. 마침내 법정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장태만 씨는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법정 피고석 건너편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선희 씨와 기철 씨의 차량 사진을 재판장에게 증거로 제시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백선희는 이 깊은 새벽에 낯선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여 수시간 동안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는 사회 통념상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30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정을 배신하고 외도한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대로 위자료와 모든 재산 청구권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선희 씨를 매섭게 째려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나지막하게 독서를 중얼거렸습니다. 백선희, 감히 검사 자식 백 믿고 나한테 기어오르더니 꼴 좋다. 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험한 꼴이나 당하다가 알거지로 쫓겨날 줄 알아라.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더냐? 바로 그 순간 선희 씨의 소송 대리인이자 아들인 진우 검사가 서늘하고도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멀티 스크린을 향해 준비해 온 자료를 연결했고 이내 화면에 상상도 못한 반전 자료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태만 씨가 불륜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최고급 백화점 쇼핑몰을 누비는 실시간 사진과 최고급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낮 뜨거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방청객들의 경악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태만 씨의 얼굴은 불과 몇 초 만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진우의 차분하면서도 송곳같이 날카로운 변론이 조용한 법정의 사이다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제출된 증거들은 원고 장태만이 수년 전부터 지속해온 상습적인 외도 사실을 가리킵니다. 원고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감추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도리어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한 피고를 미행하고 불법 사찰하여 가짜 불륜 정황을 악의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고용한 흥신소 업자들은 이미 불법 스토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며 이 모든 사진이 조작된 기획물임을 자백했습니다. 이는 사법체계를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안방과 거실 벽시계에 설치해 두었던 홈 CCTV 영상을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태만 씨가 유리 대접을 내던지며 선희 씨를 위협하고 둔탁한 가구를 들어 올려 내리치려던 잔인한 가정폭력의 순간이 생생한 소리와 함께 가감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같은 년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폭언을 퍼붓는 태만 씨의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재판장마저 찌푸린 얼굴로 태만 씨를 엄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교만과 가면이 법정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가자 태만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뒤집힌 뒤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탕탕 치며 태만 씨를 엄하게 내려다보고는 준엄하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장태만 씨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다. 정작 원고 본인의 장기간에 걸친 파렴치한 외도와 가학적인 가정폭력 그리고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악의적인 조작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이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반소 청구를 수용하여 원고는 피고 백선혜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 아울러 평생 피고가 헌신하여 일군 상가 건물과 아파트 명의의 70%를 피고에게 분할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원고가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 역시 법적 비율에 따라 매달 피고의 계좌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그야말로 선희 씨의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이자 지독했던 악마를 향한 사이다 심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마자 태만 씨는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채 법원 대리석 바닥에 추잡하게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아오며 아내를 짓밟았던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처참했습니다. 재산도 평생 쌓아온 사회적 명예도 자식들의 신뢰와 사랑도 모두 잃어버린 채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태만 씨는 그저 허망하게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미련 없이 뒤로하고 법원 계단을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는 선희 씨의 얼굴에는 30년 세월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자유와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계단 밑에는 그동안 그녀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주고 밤새비를 막아주었던 따뜻한 이웃 문기철 씨가 소박한 안개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선희 씨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수줍게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고통과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으니 백선이라는 본인의 고운 이름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웃으며 사십시오. 남은 인생은 오직 선희 씨만을 위해 빛날 겁니다. 선희 씨는 꽃다발을 품에 꼭 안으며 결국 참았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찾아온 내 인생의 진정한 봄날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자랑스러운 아들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선희 씨는 차가운 겨울 어둠을 지나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태양 아래로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온 선희 씨의 눈물겨운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가까운 존재인 남편에게 당한 철저한 배신과 악랄한 모함 속에서도 진실은 결코 외면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희 씨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타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파놓은 덫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독했던 차가운 겨울을 지나 온전히 백선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게 된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홀로 눈물 흘리며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계실 수많은 선희 씨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빛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선희 씨와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가슴 울리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